네, 5번에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먼저 받고 문제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먼저 크게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랫동안은 아니고 뭐 3초 정도 이렇게 크게 보면 일단 뭐 숫자 같은 거 안 보이죠. 숫자가 보이면 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글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아, 주장형 지문인가? 서로 논쟁하는 논쟁형 지문인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당장 받자마자 계몽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스르륵 보면 자, 이성, 자연, 이거 키워드인가 보네? 이거 알 수 있겠고, 또 추론한 내용, 추론형 글이 나오네? 쭉 보면 인간, 자연, 자연? 내적 자연은 또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적이 있으면 외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니까 얘가 뭔가를 주장하나 보네. 이런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겠다. 또 이성, 자연, 인간 이런 거 나오네?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나? 이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일단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어의 지문에서 제일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을 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핵심 주장과 키워드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장에 반드시 나타나고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문단이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밑줄 칠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서도 여기 첫 번째 문단, 여기 마지막 문단, 이거 중요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만 체크를 하고 가도 실제 막 줄줄줄줄 시간에 쫓겨서 읽다가 마지막 문단에 체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사후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실제 글을 독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키워드를 보이는 대로 족족히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저처럼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생각만 하고 감을 잡고 넘어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계몽된 현대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배경을 계몽된 현대사회에서라고 잡았네요. 왜 계몽된 현대사회라고 굳이 할까? 현대사회에서라고만 해도 되는데 앞에 계몽된 이라는 걸 붙였으니까 계몽되기 전 사회의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몽된 현대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라고 하면 따옴표가 들어갔네? 이렇게 양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는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 더 눈에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보존이다. 그러면 자기보존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데 누가 설정했다? 설정의 주체는 이성이구나. 이성이 나오네 라고 하면 이성, 감성이 보통 함께 쓰이는 구조, 각 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과 감성이 함께 쓰이니까 보통 이성과 감성의 얘기인가? 라고 이것 또한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면서, 왜냐면 앞에 글을 예측하면서 읽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자기 보존이라고 했으니까 목적과 수단은 보통 같이 쓰이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또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성이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설정했네. 그러면은 자기 보존이라는 건 뭐지? 자기 보존? 또 수단이 뭐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사실 이해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문장을 계속 곱씹어서 읽으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치고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네, 일단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이성이 최고의 목적을 자기 보존으로 설정한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네, 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아까 전에 분명히 목적을 봤기 때문에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자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은 자기 보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자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성이 자기 보존이라고 목적을 설정을 했고 수단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쓸 거는 진짜 리트가 좋아하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선택지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무엇으로 전락한다. 무엇으로 전락한다 라는 표현은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리트 언어이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에서 뭐뭐로 전락한다 라는 것은 하나의 관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의 관점에서, 즉 하나의 선상에서 A라는 위상, A라는 지위를 가졌던 게 다른 지위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전락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에서 각자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전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선상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전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 문장을 다시 보면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는 자연의 위상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연이 목적이 있고
또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자연의 위상을 가졌었는데 이성이 최고의 목적을 자기 보존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됐다. 위상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충분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뒷문장을 계속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왔던 거죠. 인간은 자연보다 힘이 약했고 자연은 인간 위에 있는 위치에서 존재를 했었는데 이성이 자기 보존을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즉 자연은 인간의 아래로 인간이라는 존재 아래로 수단으로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 그런데 언어 지문을 읽을 때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뒤에서 핵심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과정이 뭐죠? 이런 대명사, 지시대명사 같은 거, 지시형용사 같은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뒤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게 돼요. 리트 지문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얘가 얘 같고 다 이, 그, 저 이런 표현을 쓰니까 무슨 말을 누가 했는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꼭 최소한 첫 문단에서라도 확실히 잡고 가야 뒤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최고의 목적을 자기 보존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이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네, 이때부터 이제 리트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시면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핵심 키워드는 오직 뭐뭐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나오고요. 네, 이런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성이 하나인데 사람이 하나인데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신은 사라지고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 남는다? 이게 뭐 자아분열이죠. 자아분열. 위에다가 살짝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게 자아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고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 only 보존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네, 뭐뭐화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뭐화된다. 뭐뭐화, 될 화자입니다. 이성 자체가 도구화된다라는 거는 뭐뭐로 만들다. 즉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뭐뭐화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상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구화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는 누구일까요? 요 위에 그림에서 보면 이게 도구화된 이성 이겠죠. 왜냐면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졌기 때문에 오직 비판 능력이 없고 추상적인 자아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도구화된 이성은 오직 뒷부분,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를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호르크하이머는, 호르크하이머 아까 봤죠. 아까 전에 3초 이렇게 쓱 훑어볼 때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물어봤기 때문에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겠다. 명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첫 문단에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 이렇게 진행된 게 뭐야?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즉 자연을 수단으로서 전락시키고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았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그 진행된 과정을 인간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게 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네, 또 리트를 접고 싶은 마음이 드는 문장이 나왔네요. 아니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한다며 자연을 인간 보존의 수단으로서 전락시켰는데 왜 이게 자연으로부터 인간 해방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나오고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이 된대요. 일단 이거는 호르크하이머의 주장이기 때문에 핵심 주장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 또 두 개네? 근데 아까 위에서 봤죠? 이미 자아 분열돼 있었지.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가 있고 또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가 있었지. 그러면 이 각각 앞에 나온 인간과 뒤에 나온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자연이 계속 나왔어요. 네, 위에 그림에 지금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인간이 있고 지금 계속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죠? 자연을 지배를 받았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게 된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나와 자연이 있습니다. 또 여기 뒷문장을 볼게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다. 그냥 단선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리트 지문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남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분열된 내 자신 안에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인 나라는 인간이 분열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 나 자신을 지배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타인인 인간, 다른 사람의 인간을 의미하는 건지, 또 나 자신의 인간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확신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만으로 그냥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 분홍색 문장을 위에 그림에서 볼게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인간이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이 타인인 인간을 지배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가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나 자신을 지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조금 더 읽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은 그림으로 그려놓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여기서의 이가 뭘까요? 이를 개념화한다는 거는 이러한 대명사,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를 뭔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었죠. 즉, 호르크하이머가 진단한 내용,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라고 진단한 내용을 이제 개념화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뭐뭐화한다는 거는 뭐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상정되어 있구나 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계속 호르크하이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진단한 내용을 호르크하이머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호르크하이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다 나오네요.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인 외적 자연을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네, 오른쪽에 보기 좋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으로 구별하고 외적 자연을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요?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연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외적 자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네,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으로 구별하고 후자인 외적 자연을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아까 전에도 이렇게 왼쪽처럼 나눠놨고 오른쪽처럼 또 나눠놓으면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것과 오른쪽 나눠놓은 것 그림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쳐질까요? 내적 자연이 뭐죠? 내적 자연이 나 자신, 외적 자연은 내가 아닌 외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자연이 나라는 인간을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외적 자연은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인간적 자연은 타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비인간적 자연이라는 거는 진짜 리얼 네이처를 얘기하는 거구나. 진짜로 비인간적 자연이라는 거는 진짜로 네이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외적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외적 자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살짝 조금만 보기 쉽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외적 자연이 이거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죠. 네이처가 이거겠네요. 비인간적 자연.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첫 문단의 상단에서 읽었던 내용의 구분과 지금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합쳐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으로 나누어지고, 내적 자연은 자아가 분열돼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와 또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고요. 외적 자연은 비인간적 자연과 인간적 자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외적 자연이라고 한다. 비인간적 자연이 진짜로 네이처를 의미하는 거고, 인간적 자연이라는 거는 타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첫 문단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문단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첫 문단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이렇게 유추해서 읽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글의 구도를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첫 문단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위 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해서 옳은 것은? 네,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볼까요?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 아니죠. 외적 자연은 뭐뭐 있다고 했어요? 네이처인 비인간적 자연과 타인인 인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다른 사람이 타인 인간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맞죠? 네, 정답이 나옵니다. 언어 이해인데도 첫 문단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인간에 의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음 문제를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또 뭔가 풀리는 게 있는지.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서 아예 333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단마다 읽고 풀리는 문제라도 풀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독해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선택지를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라는 게 이 인간에 의해서 외적 자연을 지배하는 게 인간에 의한 인간적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라고, 이것도 왠지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죠?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호르크하이머가 진단을 했죠. 즉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다라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위에서 이미 말했던 진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가 해방이 아닌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네, 밑에 문장을 다시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아, 지금 이미 같은 말을 두 번 설명을 해줬는데 뒤에 또 설명해 주려나 보다. 어려운 문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 두 개 나오니까 위에서도 인간이 두 개 나오죠. 이게 자아가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에 의한 인간, 앞에 나온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오른쪽 나온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위에 그림을 보면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직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 남은 자아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앞에 있는 인간은 A일까요? B일까요? 도구화된 이성이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B라는 인간이 도구화된 이성인 인간이 앞에 있는 A,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타인이라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다. 여기서 앞에 나온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알겠어요. 즉 B, 빨갛게 칠해볼게요. 도구화된 이성인 B라는 인간이 지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인간이 의미하는 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 자신인 분열된 인간을 의미하는 건지 외적 자연에서의 인간적 자연인 타인 인간을 의미하는 건지는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의미하는 거겠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가 도구화되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따라서 A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타인 인간인 인간적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중적 의미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그럼 앞에서도 또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인간이 뭐죠? 앞에서 의미하는 인간은 여기서 나오는 도구화된 이성인 B, 도구화된 이성인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에 의한 자연 지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내적 자연인 나인 A를 의미할 수도 있고 외적 자연인 비인간적 자연을 얘기할 수도 있고 비인간적 또 타인 인간인 자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하는 자가 도구화된 이성인 거예요. 도구화된 이성이 나 자신도 지배하려고 하고 외적 자연인 비인간적 자연도 지배를 하고 타인 인간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 축이 여기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즉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다. 뒤에서 이제 정답을 얘기해 주려나 봐요. 우리가 유추했던 문장을 뒤에서 확실히 정답을 이제 내려주려나 봅니다. 먼저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나 보죠.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하려는 거는 A, 내적 자연 지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타인 인간인 인간적 자연을 얘기하려나 보다. 즉 B라는 인간이 외적 자연을 지배를 할 때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A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을 들었다는 거는 눈여겨서 봐야 할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수반한다. 즉 외적 인간에 의한 B에 의해서 외적 자연을 B가 외적 자연을 지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내적 자연에 대한 즉 분열된 나 자신 A에 대한 지배, 억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민법에 따르면 외적 자연 지배가 주물이면 종물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종속성 때문에 민법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즉 종물이 따라 나오듯이 반드시 수반한다.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즉 자연이든 그냥 네이처든 또는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노란색 형광펜 들었습니다. 내면화하면서 여기서 주체가 나오네요.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한 주체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고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체가 여기 나왔네요.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한 주체. 즉 도구화된 이성인 B가 외적 자연도 억압하고 지배를 하고 또 자신의 내적 자연인 A라는 자아도 억압을 하는 주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같은 문장이 또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갑한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뒷문장도 볼까요?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구적 이성을 가진 자아로 인해서 자신을 기계처럼 억압을 하고 지배한 상태로
자신의 맘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도구화된 이성인 자아로 A라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아를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 때문에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또 나옵니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네, 지금 문장이 벌써 몇 개가 나왔죠? 수반한다, 다루어야 한다. 네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뒤에 노란색 형광펜. 그런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또 뭐야? 그렇지 못한, 즉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하는데 실패한 사람을 지배한다 라고 합니다.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지배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억압하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그렇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까지 당하네. 이 사람 열받겠는데 이중 지배를 당하는구나. 내 자신한테도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내적 자연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억압에 성공한 사람에 의해서 또 지배를 당하는구나. 즉 이중 지배를 당하고 있네. 나 자신인 내적 플러스 외적 타인 사람에게 이중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열받겠네. 여기서 이중 지배를 당하는구나 플러스 열받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 위에서 나왔죠. 위에서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 이 추상적 자아가 누구죠? 도구화된 이성이에요. 도구화된 이성. 즉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 같은 말로 도구화된 이성의 지배가, 이 지배라는 게 뭐 나 자신에 대한 다른 내 자아에 대한 지배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든 이러한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뭐만, 근본적으로는 뭐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뭐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죠. 도구적 이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한대요. 개인에 대한 억압이 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한다고 하네요.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한다.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에 대한 지배가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구조를 또 강화를 시킨다?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서로 지금 순환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일단 근본적인 게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자아에게 강제한다.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 앞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화된 이성인 내가 내 자신을 지배를 하고 이렇게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을 하지만 여기서 실패를 하면 철저하게 억압을 성공시킨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구조가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이 앞부분이 지배 계층, 피지배 계층이 나누는데 이 나눠지는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지배 계층은 내적 자연 억압의 패배자들이 피지배 계층이 되는 거고 내적 자연 억압에 성공한 사람들이 지배 계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적 자연을 억압하고 성공과 실패하는 이 개인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구조를 강화를 시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지배, 피지배 계층의 구조가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오히려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생각을 해볼까요? 뒤에 분명히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냥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느낌의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할까? 아까 전에 윗문장을 또 끌고 와볼까요? 윗문단에서 내적 자연을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했죠? 이중 지배를 당하니까 열받네? 나 자신한테도 억압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성공적으로 억압한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지배까지 받고 나 자신한테도 지배를 받으니까 이중 지배를 받으니까 열받네? 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확 뒤집어 엎으려고 화를 분출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더 억압시키고 성공하려고 내 자신을 억압시키는데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단한 노력 끝에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배계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배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구조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피지배 계층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신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배 계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지배 구조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게 서로 악순환인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에 있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결국에 위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뒷문장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 이게 왜 있는 거죠? 이러한 지배 구조로 인해서
나는 이미 지배 계층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했거든요. 이 상황,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자신의 내적 자연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한다는 거죠. 뒷문장을 봐도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이 내적 자연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 라고 해서 같은 문장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라고 표현이 나왔네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볼까요? 이처럼이라는 거는 뒷문장의 핵심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처럼 내적, 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이 문장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세 번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내적 자연, 나 자신에 대한 억압, 외적 자연, 타인에 대한 인간의 억압, 나 자신에도 억압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개인적인 문제인 것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인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구조가 개인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또 아래 문단으로 내려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 관계 이런 게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에서 비롯한다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B는 A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A 다음에 B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구조에서 개인으로 강제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뭐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뭐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선택지에서 순서 화살표를 바꿔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이거는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문제로 선택지화가 잘 되기 때문에 호르크하이머가 말한 거에 따르면 외적 자연인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인 내적 자연, 즉 나 자신, 누구죠? 누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를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 즉 도구화된 이성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잖아요. 도구화된 이성이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를 계속 억압하고 있었죠. 내적 자연.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키워갑니다.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 그리고 인간의 내적 자연 이렇게 했는데요. 억압당하는 내적 자연이 위에서 알파벳으로 보면 A였죠. 그러면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 여기서의 자아는 당연히 B겠고요. 도구화된 이성이고, 그럼 억압의 주체인 B인 이성이라는 거는 타인 인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 자연을 지배하는 데 성공한 타인 인간인 이성과 내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이 점점 더 키워져 간다, 높아진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하네. 타인 인간한테서 지배를 당하고 나 자신한테도 지배를 당하고 이중 지배를 당하고 있네. 이중 억압을 받고 있네. 이 사람들 진짜 열받겠네 라는 느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잠재적으로. 왜냐하면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면 조금 더 앞으로의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압당하는 사람들 진짜 열받겠다. 이중 억압을 당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가면 좋겠네요. 약간 이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자아 분열 중이에요. 자아 분열이라고 하기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꿈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이 학생의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맨날 춤추고 싶어. 음악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모님이 계속 억압을 하는 거죠. 의대 가자. 성적을 올리자. 공부로 먹고 살아야 돼. 공부가 최고야. 의사 정말 멋있잖아. 라고 하면서 꿈과 현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이 A라는 사람은 내적 자연이 두 개로 지금 분열이 된 건데 위에서 보지만 도구화된 이성이 지금 A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를 누르고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즉 저 그림에 따르면 이 불쌍한 A라는 학생은 공부해야 돼. 성적을 올려서 의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수, 노래, 꿈 이거를 억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더 열받는 게 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꿈을 누르고 공부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A는 또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지배를 또 당하고 있고 내 자신도 억압을 하고 있고 자신의 꿈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만 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A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떻다고요? 열받네. 지금 이중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노래 들으면 안 돼, 춤추면 안 돼, 가수는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기타 이렇게 사람들이 억압을 이렇게 주변에서 주겠죠.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 타인과 자아, 나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을 점점 더 키워가게 됩니다. 특히 특히란 표현 중요하니까 꼭 체크할게요.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무엇에 사로잡히다. 이런 표현도 유의해서 보시고요.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또 전락했네요. 뭐뭐로 전락하다 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다수의 대중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표현인데요. 대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시민이란 표현도 있고
인간, 사람, 또 뭐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대중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단어마다 느낌이 살짝씩 달라요. 근데 대중이란 표현은 보통 뭐 언어 이해 지문에서 보면은 약간 계몽되어야 할 대상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 계몽을 해야 할 대상, 약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시민 이런 느낌을 줄 때 살짝 대중이란 표현을 씁니다. 살짝 그런 느낌을 알고 계시면 지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대중은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죠. 즉 이중 억압을 받고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 다른 자아인 내적 자아를 억압을 하고 억압을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인 자연, 인간 자연에게 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중 지배를 받으니까 열받는다는 거죠. 화가 나. 이와 같이는 앞문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억압을 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아, 역시 화가 나서 뭔가 터질 줄 알았어.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억압을 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이 폭동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서 품은 원한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적 이성은 누굴 얘기할까요? 네, 자기 자신인 도구화된 이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인간적 자연, 타인 인간인 나 자신을 억압하는 도구적 이성인 타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 즉 폭동의 원인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A라는 학생은 되게 지금 화가 나서 원한 감정이 쌓인 거죠. 억압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화까지 원한 감정이 쌓여있고 이게 파괴 욕구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 감정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그냥 열받아서 파괴 욕구로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이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 폭동이 사실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적 자연 폭동이겠죠. 내적으로 억압받은 이 내적인 자연, 이 억압받은 이 자아가 너무 화가 나서 열받아서 탁 터트린 거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에서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문장 한 번 더 볼게요. 일반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화가 나서 이 원한 감정이 쌓였는데 이 원인을 제거해서 공부 안 하고 춤출래? 공부 안 하고 야자를 딱 째고 노래하고 춤추러 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열받아서 막 다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발전한다. 대중들은 이렇게 표현을 원한 감정을 표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이것을 내적은 괄호치고 자연폭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연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해서 네 번째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괴의 대상이 여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모님, 선생님 또는 꼭 처음 본 사람, 처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파괴적 공격이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특이하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요 표시가 나온 걸 보니까 벌써 마지막 문단이 나왔네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대부분의 내용을 안 것 같아서 바로 대충 읽고 눈에 바르고 문제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괄호 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문단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갑자기 파시즘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또 리트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파시즘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게요. 파시즘을 주제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중요하게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그냥 한 명의 지배자가 있고 강한 권력을 지닌 한 명의 지도자가 있고 아주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국민들에게 너 자신보다 너 개인보다 국가가 짱이야, 지도자가 짱이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을 파시즘이라고 가져가겠습니다. 나치를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파시즘이 나오면 나치 정권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대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에서 뭐뭐에 주목한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주목합니다.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괴적 공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중 억압을 받아서 폭동의 잠재력이 계속 있던 그러한 대중들이
결국에 이 파괴 욕구가 터져버리게 되는데, 이 파괴적 공격, 즉 자연 폭동이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한 권력을 지닌 강한 지도자가, 즉 파시즘이 이러한 파괴 욕구를 이용을 해서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대중이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너네들은 우리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잖아. 약간 미개하고 계몽되지 못했고 약간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지배자들이 너네를 이용해 먹는 거야 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품고 있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약간 대중에 비해서 깨어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아요, 느낌상. 그래서 대중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 누구죠?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 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뭐뭐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 내 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즉, 요 두 개가 같은 문장을 일반화되었는데, 일반화된 문장을 그냥 똑같은 의미로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줬을 뿐입니다. 대중들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이라는 얘기가 내 외적 자연을 억압해서 이 대중들이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희생된 대중들은 지금 자연폭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자연폭동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유대인을 향한 자연폭동으로 이끌어낸다는 얘기가 자신들의 지배를 더 공고히 한다. 또 자연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이게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쓰인 문장입니다. 그러나 자연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천문단에서 있었던 문장입니다. 천문단에서 어떤 문장이 있었나요? 천문장에서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라고 말을 했죠.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이거 볼까요? 자연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데 기여했다. 지금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라는 게 내적 자연이 분열돼서 B라는 도구화된 이성이 이제 전면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 여기서의 자연적 인간들은 A를 의미합니다. A,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아요. 이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 억압당했던 자기의 쌓여왔던 야만적으로 일어나는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도구화된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을 시켰고,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구조를 공고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의 생명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추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 뭐가? 구조가요. 구조를 촉진을 시켰으며 이 구조는 또 다시 내적 자연, 개인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구조가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전에 지금 진한 파란색 이 색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 라고 했죠. 또 뭐라고 했어요? 자연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했죠. 지금 나온 문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이 순수한 생명력이다 라고 추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억압을 영속시키고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인간에 대한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표면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표면적이다라는 거는 보통은 뭐 형식적이다. 같은 말로 그릇이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릇이다. 이건 틀이 어떻게 쓰이냐면 표면적, 실질적, 내용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과 구도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표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형식과 실질의 틀인가 그릇과 내용
내용의 구조를 사용했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내용은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시켰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을 시켰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가지고 온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단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구적 이성의 지배에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고 오히려 지배 피지배 구조를 공고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계속 공고화시키니까 이런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이성적이라고 했죠. 반이성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이지 않다, 비논리적이다, 또는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만 있는, 이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느낌만 이렇게 간다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공고화할 뿐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이성을 거부하는,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런 도구화된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싫고 이런 타인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싫어. 이런 도구적 이성 자체를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족쇄를 채우는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했죠. 즉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족쇄를 채우는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뭐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에게 족쇄를 채우는데 이용될 뿐이라고 했죠.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인, 즉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인 자연 폭동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남은 것은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고 했는데 비판적 사유를 하라고 하니까 약간 갸우뚱합니다. 남아있는 인간이 없는데, 왜냐면 사라졌죠. 아까 전에 비판 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되고 오직 뭐뭐만 보존되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비판 능력이 없는데 여기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갸우뚱하지만 넘어가 볼게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구조에서, 즉 인간이 여기서 뭐 네이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인 인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인 내적 자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호르크하이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문 분석을 해봤는데요. 형광펜도 많이 쓰여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입니다.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첫 단락에서는 핵심 소재를 잡고 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구조를 잡은 다음에 이제 앞의 흐름을 자꾸 예측하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가다가 연결해서 마치 실로 끼어가듯이 읽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실을 이제 리본을 매서 딱 쪼맨다는 그런 느낌으로 읽고 마지막 문단에서 핵심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번은 첫 문단에서 바로 끝났죠. 6번.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네, 이 자연은 또 내적 자연이랑 외적 자연이 있죠. 인간에 의한 인간도 내적 인간이 있고 또 외적 타인 인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인간에 대한 내적 자연 지배는, 분열된 내 자신에 대한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잖아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네, 여기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고 해서 선택지화 될 수 있어서 표시를 왼쪽에 해뒀습니다.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원한 감정을 더 키워간다. 근데 이게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억압을 하면 원한 감정이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억압의 극도에 달했을 때 이게 뿅 하고 사라지고 원한 감정이 다 사라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배층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언어 이해 문제를 풀 때 보이는 그대로 가져와야지 유추 해석을 하고 예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틀린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아까 마지막 문단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킨다고 했죠.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지만 결과는 달랐다. 형식, 즉 표면과 실질, 결과가 달랐다라고 했죠. 미화될 수 있다. 맞았습니다. 4번 자연 폭동은 키워드 나왔네요. 자연 폭동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내적 자연 폭동 같아. 내적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강화한다. 개인과 구조, 개인은 오히려 구조의 권력의 그 지배 체계를 공고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원인을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돌고 도는 관계다라고 했었습니다. 5번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이중 억압을 받는다고 했죠. 7번 위 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을 비판하려면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을 알아야겠네요. 지금까지 봤던 게 다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이잖아요.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마지막 문단 읽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자각을 하라고 하는데 이미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키워드가 뭐였죠? 오직 뭐뭐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직 비판 능력이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고 해서 이 문장을 강하게 읽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비판 능력을 상실했는데 비판 능력을 통해서 자각하라고 하니까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가 올바른 비판입니다. 그럼 1번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지금까지 5번에서 7번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